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역대 최악의 황사와 초미세먼지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황사, 초미세먼지 모두 다 매우 나쁜 수치입니다. 황사 마스크 쓰시거나 되도록이면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를 오늘은 권고 부탁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양쪽에서 거친 네거티브가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오자 쓰레기 얘기도 나오고 중증 치매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거티브가 격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직구쇼의 선거 상황실에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백신 접종이 더딘 국가가 확진자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접종률이 낮은 한국도 불안하다. 예를 들어서 브라질은 접종률이 6%인데 하루에 8만 명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10%대 백신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도 감염이 급격히 늘어서 추가 봉쇄에 나섰는데 대한민국은 현재 접종률 1.6%입니다. 불안불안 걱정하다 동아일보 쓰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아니 베이징의 미세먼지가 2523 사진 보시면 네티즌들에서는 사이에서는 이거 화성이다. 화성 같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만 보면 화성이죠. 근데 베이징이에요. 황사 2523 수치 지금 한반도를 향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전역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까지 매우 나쁨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화성과 같은 이 나쁜 공기질, 미세먼지 내일, 모레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황사 마스크, 초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꼭꼭 쓰시고 이렇게 심할 땐 외출을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북미 탐색전에서 간극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용인했던 트럼프 정부와는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자꾸 북한 긴장 고조하면 그에 따라서 우리 대응할 거다. 라고 경고를 날렸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출연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바르다박 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 실장님, 그리고 한신대 김수경 교수님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선거 9일 남았습니다. 돌직구쇼에서만 볼 수 있는 선거 상황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선거 상황실에 올라온 안건 이겁니다. 점검해보죠. 대출 5천, 월세 20. 양 후보 모두 다 부동산과 관련된 공약을 했습니다. 대출 5천, 월세 20. 자, 주말 동안 치열했던 양측의 선거 유세 장면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창업을 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5천만 원 출발 자산을 지원을 해서 19세에서 29세까지 5천만 원 지원해드리면 10년 동안 원금만 갚는 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청년층을 위해서 또 하는 게 주거 지원 다는 못 도와드리고 월 20만 원씩 10개월에 한해서 생애 한 번 5천 명 지원하던 걸 제가 5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어째서 10년 전 이명박 시대로 서울시를 돌려놓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박영선 후보는 서울을 미래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야권이 승리하는 게 중요하다. 동의하시죠?
서울을 다시 경제 성장 동력 만들고 젊은이들이 돌아오게 할 후보 누굽니까? 오세훈! 오세훈! 자, 양 후보의 치열했던 주말 유세 현장 살펴봤습니다. 5천만 원, 20 모두 다 청년층, 20대 청년층을 겨냥한 양측의 공약들도 소개가 됐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박영선 후보의 총력 유세를 지원하고 있고 안철수 대표가 오세훈 후보의 유세 현장에 자주 등장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전 대표긴 한데 지금 원탑으로 이제 선대위원장인 것이고 안철수 대표는 단일화해서 이제 꺾였지 않습니까? 근데 두 사람 다 자기가 후보는 아니지만은 이번 선거가에서 이제 자기 진영이 질 경우에 제 타격을 입을 사람. 절실하다. 그렇죠.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타격을 입을 것이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도 단일화해서 밀기까지 하는데도 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 오세훈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같이 심판을 받는 거기 때문에 둘 다 마음이 아주 급한 편이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본인이 진두지휘했던 선거 결과가 안 좋다면 사실은 향후에 어떤 대권 과도에 조금은 빨간 불이 켜지는 건가요? 그렇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 4년 동안 앞서서는 국무총리로서의 기간, 그리고 국무총리가 끝나자마자 사실상 거의 곧바로 대표를 지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당정청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탑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선거 결과가 안 좋으면은 그 책임이라는 게 뭐 대통령 후보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대통령한테 직접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고 결국은 이낙연 대표한테 가는 거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도 단일화까지 했는데 진다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치 일정에서 굉장한 차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안철수 대표는 좋지는 않은데 이번에 그래도 이겨야지 뭐라도 활로가 열린다. 이번에도 진다면은 뭐 더 크게 안 좋을 것이다. 그런 거죠. 자, 후보들도 절실한데 지원 유세를 하고 있는 주변의 인물들도 굉장히 절실한 선거가 이번 선거다라는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선거 상황실에서도 최신 여론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한국경제와 입소스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박영선 34.8, 국민의힘 오세훈 50.5%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이고 있고요. 박 후보와 오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 준비되어 있습니다. TV조선과 조선일보, 칸타코리아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의 박영선 30.3, 국민의힘의 오세훈은 55.7.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25.2%포인트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벌어진 수치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박정아 전 대변인, 이 여론조사 수치, 지지율 수치 굉장히 민감하시잖아요. 자, 이 두 장의 여론조사 결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두 여론조사가 뭐 거의 격차가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선거 이제 중반전이 벌써 가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보면은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대표하고의 이제 단일화 과정을 거치면서 컨벤션 효과, 여기에 지금 현 정부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이전 심판 여론 등이 가미돼서 지금 중반에 계속 그 큰 격차로 여론조사 추이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여론조사의 세부 내역을 좀 보면은 사실상 이 전 연령대 그리고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앞서 나가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난 주말도 역시 두 후보가 앞서서 여기가 왔던 것처럼 그 표심이 과거 선거와는 좀 다른 20, 30대에 대한 공약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두 후보가 첫 TV 토론을 합니다. 오늘 밤에 TV 토론해요? 그죠.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두 후보가 공식 선거 전에도 두 후보가 TV 토론을 했습니다만 서울은 지금 박영선, 오세훈 후보가 오늘 밤 이제 TV 토론을 하고 이번 주말에 사전 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중반전 여론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한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중반까지는 여전히 두 후보의 격차가 상당 기간
초반하고는 달리 상당 벌어진 상황에서 선거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더 말씀드리면 한국경제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의 격차는 15.7%포인트, 조선일보 TV조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두 후보의 격차가 25.4%포인트로 격차가 조금은 다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 잠시 후에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모든 연령에서 오 후보가 앞서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 윤태곤 실장님, 네. 조금은 다르긴 한데 한 여론조사 결과는 15.7%포인트 차이가 나고 다른 여론조사 결과는 25.4%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15.7이든 25.4든 이 수치가 많이 벌어져 있다. 많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오차 범위 바깥으로 벌어져 있다. 물론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양측의 지지층이 결집할 거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누가 이기든지 간에 저렇게 엄청나게 나진 않을 거다. 역대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두 자리 표 차가 나는 경우도 없거든요. 실제 선거 결과를 열어봤을 땐 네. 이렇게는 안 될 거다. 그러니까 그거 지금 양쪽 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양쪽 다 이야기를 하는 데는 전략이 깔려 있는 겁니다. 많이 앞서 나가는 이제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우리가 많이 앞선다라고 하면은 지지층이 이완되고 아니 투표 안 해도 되겠네 할까봐 이제 끝까지 이렇게 긴장의 고삐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꽤 뒤지고 있는 박영선 후보 쪽에서는 이걸 인정할 경우에는 어차피 내가 나가봤자 안 되겠네라고 해서 지지층이 나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제 희망을 줘가지고 바짝 당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는 다르지만은 양측이 말하는 건 똑같다. 이대로는 안 갈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뒤에도 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뚜껑을 열어봤을 때 애초에 생각하고 제일 많이 달랐던 거는 그런 기미는 보였는데 2030에서의 표차가 벌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 20대 표심을 잡아라. 20, 30대 표심을 잡아라. 양 후보의 과제입니다. 양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하면서 20, 30대의 창업가들을 가장 많이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굉장히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 20대, 30대 젊은이들 정말 똑똑해요. 영광스럽게도 그 20대가 박영선 후보에 비해서 저를 한 3배 정도 지지해 준다고 하니까 그 친구들 앞에서 떳떳한 정치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0대, 30대 젊은 층들이 여론조사 결과 어떤 후보를 지지하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자, 20대 결과 한국경제 여론조사 20대들은 박영선 후보를 25.3%, 오세훈 후보를 45.2%로 지지하는 양상을 보였고요. 40대는 45대 42.6, 오차범위 아닙니다. TV조선, 조선일보, 칸타코리아 결과에서 20대가 25.6%가 박영선 후보를, 44.2%가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20대가 두 여론조사 모두 다 김수경 한신대 교수님, 두 여론조사 모두 다 20대가 오 후보를 지지한다. 그런데 20대는 그 현 정권이 출범할 당시에 굉장히 든든한 지지층 아니었습니까? 역사적으로 이제 진보 정부는 꼭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20대가 굉장히 강력한 지지층이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진보의 정신 같은 것들을 젊은 층에서 훨씬 더 좀 지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20대에서 이렇게 지지율이 많이 뒤진다, 여당의 경우에 이게 굉장히 뼈아프게 저는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며칠 전에 이제 박영선 후보가 20대들은 역사적 경험치가 낮아서 아무래도 이제 여당에 대한 지지가 낮은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그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20대가 처음으로 선거권을 가지고 뽑아준 진보 정부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처음으로 진보란 어떤 것인가, 진보 정부가 권력을 잡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해준, 어떻게 보면 진보의 맛을 보게 해준 정부가 문재인 정부인데, 그게 한 몇 년을 겪어보니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과는 매우 달랐다는 것이 이번에 이러한 여론조사와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도에서 저는 나타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들을 실망시킨 것은 역사적 경험치가 낮아서가 아니라 지금의 진보 정부 자기들 탓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을 굉장히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40대 같은 경우도 아주 근소한 차이로, 사실 오차 범위가 거의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진 않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그 진보 정부를
이제 지지하는 강력한 콘크리트 지지층이 40대였는데 그게 점점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오고 있는데 사실 40대가 이제 제 나이대거든요. 제가 이제 첫 선거권을 가지고 20대 때 찍었던 그런 정부들이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란 말이죠. 이제 40대에게는 처음 선거권을 행사해서 뭔가 진보 정부가 출범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정신을 뭔가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가 그동안 굉장히 강력했다고 보이는데 그 지지가 조금씩 후퇴하고 있다면 이것 역시 현 정부가 어떻게 지난 4년을 했는지를 좀 돌아봐야 되는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20대의 지지율 격차를 두고 박영선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 20대의 경우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40대, 50대보다 경험치가 낮다. 지금 벌어지는 여러 상황을 지금 시점에서만 보는 경향도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은 내용을 뭐뭐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0대가 40, 50대보다 경험치가 낮기 때문에 본인의 지지율이 낮은 것이다 라는 식의 해명이어서 굉장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 측에서 한 20대가 지지 발언을 했는데 이 박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박영선 후보를 지지하면 역사적 경험치가 높은 것이고 타 당을 지지하면 역사적 경험치가 낮은 것입니까?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은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손을 뿌리치고 시민들의 등에 비수만 꽂았습니다. 이런 정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자, 오 후보 측의 어떤 지원 유세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것 설명 다시 한번 드리겠고, 손정희 변호사님, 자, 20대가 경험치가 낮다, 지지율이 낮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박영선 후보 측에서 해명을 했더라고요. 좀 일부 어떤 발언을 왜곡해서 조금 확대 해석했다라는 취지인데,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이 독재자다 뭐 이런 발언이 나오는데 실제로 전두환이라든가 박정희 시절의 어떤 독재를 실제 보지 못한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의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한 것뿐인데 좀 과대 해석해서 이렇게 악의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해명을 하기는 했는데요. 저는 20대의 문제는 사실 본질적으로는 어떤 경험치의 문제라던가 또는 어떤 뭐 이렇게 젊어서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20대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가 40, 50대, 뭐 넓게는 30, 40, 50대는 민주화 세력도 겪어보고 내가 직접 민주화 운동은 해보진 않았지만 또 선배들이 그런 일에 가담을 해보고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런 이념의 문제가 그 세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였다라고 한다면 20대는 생존의 문제가 있거든요. 생존의 문제. 떠난 실용주의적인 내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는데 20대 청년들이 아픈 겁니다. 안 그래도 취업의 문턱이 높았고 부의 세습 문제들이 많아서 경제적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는 과정에서 또 코로나19를 맞으니까 취업도 안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겁니다. 그래도 돈 벌어서 집 하나 사는 게 목표였는데 그마저도 대출이 안 나오고 어떻게 보면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도 깊고 그러다 보니까 변화를 또 갈망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경험보다는 우리가 역사책 쓰는 거 아니고 또 선거라는 것이 꼭 어떤 이념을 지지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대의 고민은 내가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목소리를 지금 저렇게 원래는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지금 다른 어떻게 보면 민심이 돌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20대 지지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 역사 경험치가 낮기 때문이다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자 박영선 후보는 의도가 왜곡됐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이후에 어찌됐든 섭섭했다면 더 잘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윤태호 시장님.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역사 경험치가 낮아가지고 그런 건데 차이가 있으니까. 왜냐하면은 제가 20대 때 첫 투표할 때 아까 김수경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90년대 초반쯤인데 그때는 이제 자 절차적 민주주의가 나온 다음에 보수하고 진보의 경합 그리고 이제 권위주의를 이어받는 세력하고 이제 민주주의 세력과 경합이 있을 때 아닙니까? 그때 이제 저희 보고 이제 어르신들이 6.25하고 월남전 몰라가지고 역사적 경험치가 낮아가지고 그렇다. 그때하고 비교하면은 이게 얼마나 이게 나은 건데 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역사적 경험치가 짧은 저희 세대에서는
그거는 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고 지금 민주주의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비전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똑같아요. 지금 20대 보고 아니 이게 뭐 80년대 하고 이걸 그 독재 시대 니들이 몰라가지고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거하고 그때보다 비교하면 그래도 지금이 낫지라는 사람하고 그거는 알겠는데 나는 지금을 본다라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 예나 지금은 똑같은 거고 역사적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맞다라는 거고 또 하나 더는 저 손정희 변호사님 말씀에 지금 동의하는 게 자 원래 20대가 현재 받는 고민은 이런 거거든요. 과거 한 10여 년 전만 해도 20대는 부동산 문제 같은 거는 무풍지대예요, 사실은. 40대가 제일 고민이 많고 20대는 앞으로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 사회 전체적 뭐 문화적 진보라든지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이런 걸 두고 좀 고민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20대부터 방 한 칸, 뭐 오피스텔, 고시원 이 문제부터 현실이 너무나 어렵고 그다음 미래에 대한 것도 미래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사실 20대 때는 조금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게 돼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한 10년 정도 벌면은 좋은 직장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집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단란한 가정도 꾸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긍정적 비전을 보게 돼 있는데 지금 20대들이 볼 때 한 10년, 20년 후가 되게 암울하다. 지금으로서는 되게 답답하고 나는 지금 40대가 누리는 것처럼 못 누리고 살 것 같다라고 하니까 과거보다 현재하고 미래를 보게 돼 있는 거죠. 그게 있어. 저는 이 20대가 현재하고 미래를 보고 있어가지고 보수화됐다라기보다는 지금 이 현실에 대해서 되게 분노하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이 현실에 대한 제일 큰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현 정부한테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맥락이 이어지는 거지 이게 뭐 보수화됐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예, 역사 경험치가 낮기 때문이다라는 발언에 대한 야당의 반응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 부동산 일자리 참사 최대 피해자가 바로 20, 30대. 그들의 분노와 배신감이 지지율로 나타난 것인데 청년 탓으로 돌리며 비수를 꽂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윤희숙 의원, 민주화운동 우려먹으면서 지금 청년은 무식하다니 사다리 뻥뻥 차놓고 이제 와서 청년 절규를 헛소리로 치부한다. 자, 역시 야당의 박정아 전 대변인. 그러니까 20대들이 지금 민주당 지지도, 그 다음에 박영선 후보에 대한 평가가 낮은 거를 역사 경험치가 부족하다고 하는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럼 60, 70대에서 보여지고 있는 양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에 대해서 말문이 막힐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지금 두 분 말씀 쭉 주셨지만 20, 30대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건 취업 문제, 부동산 문제이고 그다음에 공정하게 경쟁해서 나한테 기회가 있으면 20, 30대는 기회가 정확하게 주어지면은 수긍을 하지만 기회마저도 상실되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저는 민주당 후보 그다음에 민주당 지도부가 역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잘못됐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이런 기억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 중에 누가 지금의 20, 30대는 과거 정권, 그러니까 뭐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박영선 후보가 굉장히 큰 말의 실수를 했는데 그 말의 실수가 저변에 있는 그 민주당이라는 지금 그 당에 있는 분들의 정치적 인식을 좀 표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위험스럽고 유감스럽고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20, 30대가 왜 지금 분노하고 있는지 절규하고 있는지 선거 중반에 와서도 아직까지도 이게 실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석하려 하는 데서 저런 말실수가 나온 것 아닌가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당의 인식을 보여준 것 같아서 걱정된다라는 판단은 우리 야당의 박정아 전 대변인의 개인 견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양쪽에서 네거티브성의 거친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4월 7일 날 쓰레기를 잘 분리수거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쓰레기는 어떤 쓰레기냐? 내곡동 땅 있는 거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거짓말하는 후보 쓰레기입니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기가 개발 계획 승인해놓고 내가 안 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후보 쓰레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쓰레기입니다. 자, 지금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쓰레기다라고 오세훈 후보를 지칭해서 한 겁니까? 김수영 교수님?
이렇게 보이죠. 이제 쓰레기란 말을 이제 여러 번이나 하고 여러 번이나 맞냐 아니냐를 그 앞에 있는 청중들한테 계속 묻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 단어에 물론 상대방 후보를 뭐 비방하고 그런 일들이 뭐 선거에는 항상 일어납니다만 이제 굉장히 과격한 단어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지금의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그 서울 시민들의 지금 생각은 지금은 이건 아닌 것 같다. 뭔가 좀 그 방향을 바꿔보자. 현 정부가 추진해왔던 어떤 그러한 정책들이나 이런 흐름들이 옳지 않다라는 그 지금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박영선 후보 측에서는 오 후보를 굉장히 비방하고 상대방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겠지만 물론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사실 흐름이 바뀔 것이다라는 걸 더 말해야 이게 어필이 되는 거지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날 뽑아라는 얘기가 별로 그렇게 많이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공격이 잘 안 먹히니까 수위가 점점 올라가서 쓰레기라는 단어까지 결국은 나온 것인데 그럼 박영선 후보가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도 현 정부가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되면 좀 달라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현 정부랑 얼마나 각을 세워서 다른 것을 보여줄 수 있겠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회의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에서는 이 전략도 저 전략도 딱히 먹히지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처럼 보입니다. 오늘 상당히 많은 조간신문이 조금 전 윤희중 의원의 이 쓰레기 발언을 막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말 논란은 오세훈 후보의 발언 중에서도 나왔습니다. 집값 아무 문제 없다. 전국적으로 보면 집값이 안정돼 있다. 1년 전까지 이렇게 넋두리 같은 소리 했었죠. 이건 무슨 중증 치매 환자도 아니고 국민들은 집값 올라간다고 난리인데 본인은 부동산 안정돼 있다. 그 점을 지적했더니 과한 표현을 썼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정도 말도 못합니까 야당이? 자, 윤태곤 실장님, 그래도 법사위원장인데, 법사위의 수장인데, 상대 후보를 향해서 모르는 분도 아닐 텐데, 쓰레기라고 일컫는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야당 후보인데, 대통령을 향해서 중증 치매 환자다라고 해서, 많은 조간신문들이 모두 다 막말 논란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항상 선거 때마다 그 말을 많이 하는데요. 네거티브는 죄가 없다. 예. 네거티브 선거라는 건 필요해요. 네거티브라는 건 검증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없이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공약 이야기만 하면 정말 차별점이 안 드러나고 네거티브 속에서 이제 그 사람 도덕성의 문제, 그 집단의 문제, 그럼 과거하고 현재의 말의 차이가 있는지를 다 검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거티브는 필수인데 저런 부분은 이제 네거티브가 아니라 이제 막말인 거죠. 막말, 이제 까내리기 이런 식인 건데 그 네거티브나 막말 선거의 이제 전략적 목표는 이렇습니다. 우리 지지층은 투표장을 고스란히 나가게 하고 상대방 지지층이나 중도층은 가급적 안 나오게 실망하게 하는 게 이제 전략적 목표거든요. 그 전략이 숨어 있습니까? 그럼요. 예, 네거티브의 전략적 목표는 이제 그러한 것인데 지금 볼 때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은 양쪽의 핵심 지지층은 다 나간다 치고 중도층이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문제 아니겠어요? 그 중도층이 예를 들어서 여당의 네거티브한테 영향을 받으면 아유 내 여당도 마음에 안 들지만은 오세훈도 아닌 것 같아 투표 안 해야지 뭐라는 게 이제 사실은 네거티브의 전략적 목표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자칫하면은 여당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저러네? 라고 하면은 그 심판 정서가 중도층에서 더 높아질 수 있다. 이게 어떻게 갈지는 봐야 되는 거고, 야권의 네거티브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볼 때는요, 저 두 장면이 워낙에 지적을 많이 받아가지고, 예. 주말부터 양쪽 다 이렇게 조심하는 걸로 보이긴 해요. 말을 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제 느낌에는 오늘 이제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예. 월화수점은 좀 조심할 건데, 목금 되면 또 마음이 급할 거거든요. 또 왜냐하면은 금토가 이제 우리 사전 투표지 않습니까? 예. 한 목요일부터는 또 이게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제가 좀 감히 예언을 해보겠습니다. 막말 언젠가 또 나온다. 네. 라는 예측까지. 선거 상황실 계속 이어집니다. 함께 보시죠. 까도 저질 흑세. 부산 상황 살펴보시죠. 제3의 도시로 추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국민의힘 세력의 정치 독점, 일당 독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여러분? 수급권 일극주의자, 서울 중독성 환자들이 부산을 비롯해서 지방의 경제를 몰락시킨 그 제2의 원흉입니다.
부산을 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까도 끝이 없어요. 뭐가 또 나올지 모르죠. 원래 권력을 쥔 여당은 선거를 정책 선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잘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하는 짓이라고는 역대 여당 가운데서 가장 저질스러운 네거티브 마타도 흑색 선전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소봉대하고 왜곡하고 그렇게 해서 선거 이겨서 이 나라에 정의가 쓰겠습니까, 여러분? 자, 양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민주당 김영춘 26%, 국민의힘 박형준 48.2%의 여론조사 결과 보고 있습니다. TV조선과 조선일보, 칸타코리아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네, 부산 상황 살펴봤고요. 저희가 선거 상황실에서 이번 선거 국면에서 적어도 오늘 중요한 3명의 인물을 꼽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핫3, 재보선 핫3. 자, 퀴즈 드립니다. 윤석열, 허경영, 그리고 윤건영.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왜 이분들이 오늘 김재 놀직구쇼 선거 상황실 재보선 핫3, 핫3에 나온 걸까요? 먼저 핫1, 윤석열 총장의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한 조간신문과의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의 일갈, 이번 선거는 성범죄 때문이다. 윤석열 전 총장. 서울, 부산 보궐선거 왜 하게 됐는지 잊었느냐. 권력을 악용한 성범죄 때문에 막대한 국민 세금 들여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됐다.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시민들의 투표가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민주정치란 시민들이 정치 세력의 잘못에 당당히 책임을 묻고 잘못했으면 응당 책임져야 하는 시스템이 아닌가 라며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성범죄 때문이다 라고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박정하 전 대변인,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사실은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고 어떤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을 공개 지지하는 일은 굉장히 이례적일 것이다 라고들 예측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전격적인 인터뷰가 나왔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이번 보궐선거 국면까지는 사실상 정치적인 메시지를 크게 내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예측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보셨던 저 메시지는 사실 뭐 야권을 좀 옹호하고 지지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냈어요. 그러니까 글쎄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이제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나왔다고 이 조선일보는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직접적인 인터뷰,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내가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뭐 전화 통화하는 과정 속에 저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말로는 지금 현재 막 혼탁해지고 있고 막판으로 가면서 서로 양진혁이 인전 감정 싸움까지 격화되면서 진행되는 선거판에 이번 선거의 원인이 뭐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서 선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좀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라 양 후보 진영에게 민감하게 작용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야권 후보들한테는 이게 우리를 도와주고 결국에는 보궐선거 이후에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행보가 어떻게 갈 건가라는 거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되지 않나라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의 투표가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표현이 상당히 흥미로운데 손정희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반격이라는 표현은 보통 정치인들이 잘 쓰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법률가의 용어는 좀 아니어서 좀 생경하긴 합니다. 어찌됐든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정치적 행보를 굉장히 열심히 하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품고 있는 거죠. 사실상 이번 시장 선거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 인해서 여권을 견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그만큼 또 본인이 어떤 입지를 붙여서 정치적인 인물로서 지금 선거에 좀 돕고자 하는 마음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정치 세력이 잘못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동안은 윤석열 총장이 법률적인 책임, 범죄자들을 재단하고 어떻게 보면 그 죄에 상응하는 죄책을 물어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치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까지도 책임져야 된다는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정치적인 인물이 됐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어떤 모종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저 신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참 부부싸움도 막 싸우다 보면 뭐 때문에 싸웠지라는 걸 까먹는단 말이에요. 막 싸우다가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왜 싸우는 거야? 이렇게 된다. 중간에 그냥 뭐 말꼬리 물고 막 넘어가다 보면 뭐 때문에 싸운지 까먹는데 사실 이번 선거도 지금 서로 막 비방하고 있지만 원래 이 선거가 시작된 이유는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이제 시작된 거였다라는 걸 짚어줬던 거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매우 이제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야권에 굉장히 힘을 실어주는 이제 발언이긴 한데 그게 지금 정부 여당을 뭐 심판하자라든가 이제 이런 레토릭이 아니라 지금 성범죄 때문에 지금 일어난 일이라는 본질을 콕 찍어준 약간 제3자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중도층에 있었던 사람에게 다시 이 문제를 이제 상기시킴으로써 중도의 표심을 좀 더 많이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더 여당의 지지자들은 더더욱 뭐 투표장에 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더 갖게 만드는 발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누구를 찍어라, 누구를 떨어뜨려라, 윤 시장님 그게 아니라 이번 선거가 왜 치러지게 됐느냐? 약간 우회적으로 뭔가를 묻는다. 이 세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게요. 윤석열 전 총장은 계속 그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비정치적으로 보이는 발언과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정치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냐. 어려운데요? 근데 방금 김수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이게 성폭력 때문에 생긴 선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책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은 여권 입장에서 기분은 나쁜데 딱히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 말 자체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건 아까 박정아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을 이렇게 돕는 듯한 느낌, 손정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으로 한 발 가는 느낌을 주는 정치 효과를 낳을 수 있는 발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적 계산에서 나온 발언이다가 이제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야당이 이렇게 기세를 확 올리는데 이달에 2개 사건을 꼽는다면 LH 사태 터진 거하고 윤석열 전 총장의 사퇴죠. 그 두 가지로 이렇게 왔는데 최근에 보면은 오늘 아침에도 이제 한 여론조사에서 뭐 대선 지지도 나왔는데 많이 올랐던데 야당의 선거 운동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전 총장도 덩달아 덕을 보는 선거운동하면서 윤석열도 우리 같이 할 겁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선전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 효과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가진다. 그리고 하나 더를 보면은 퇴임할 때 저분이 뭐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에. 그게 이제 여전히 법률가 내지는 뭐 전직 검찰총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워딩에서는, 이 발언에서는 시민이라고 했어요? 예. 이제 유시민이 아니라 윤시민이에요. 윤시민이다. 나도 시민이다. 시민이라는 건 뭡니까?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시민이지 않습니까? 전직 검찰총장에서 시민을 거치면 그 다음에는 정치인으로 갈 수 있는 거겠죠. 지금 현재 난 시민이다. 그런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다.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 들어봤어요. 재보궐 핫3, 핫3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허경영 대표입니다. 들어보시죠. 서울시장으로 나왔는데도 텔레비에서 잘 내보내주지 않으니까 공정하게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시장 후보가 2사람밖에 없는 줄 알고 여야만 나가니까 나머지 후보는 풍선 효과가 나서 없는 것처럼 돼요. 자, 그러면서 내가 지지율 3위다. TV 토론에 날 불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허경영이 여론조사 3등입니다. TV 초청 토론회에 5명을 초청하는데 왜 허경영을 제외합니까? 지지율 0% 후보 말고 허경영 포함 3자 토론을 진행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 실제 여론조사 지지율 결과 함께 보시죠. 오세훈 55, 박영선 36.5,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허경영 1.2, 3위는 3위군요. 자, 손정혜 변호사님, 듣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또 그 초청하는데 룰이 있는 거죠. 룰 때문에 못 부르는 거지 안 부르는 거라고 오해하시지 않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후보자 토론을 초청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석 이상 이제 정당,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의 추천 후보자라든가 직전 선거에서 3%를 득표를 했다던가 그리고 최근 4년 이내의 선거에서 한 10% 이제 득표를 한 후보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 결과 5%가 넘어야 되니까요. 지금 1.2%까지 나오셨잖아요. 예. 한 3.8% 넘기시면 같이 토론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게 손정혜 변호사님 그냥 막 부르는 게 아니라 다 룰이 있네요. 규칙에 따라서 부르네요. 그럼요. 더군다나 룰이 없으면은 사실은 이 후보자 토론 TV 한번 나오는 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룰 없이는 선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룰을 지켜야 또 공정한 선거입니다. 예, 핫3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윤건영 의원입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사진 2장을 윤건영 의원이 올렸어요. 왼쪽의 사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밥 먹는 사진, 오른쪽 사진은 오세훈 후보가 국밥 먹는 사진, 두 가지 국밥 사진을 올리면서 14년 전 국밥과 2021년의 국밥, MB 아바타인가 혹시? 라고 지난 26일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자, 민주당 MB 아바타 모험 드린다. 식탁 앞에 앉아서 담배 피우면 노무현 아바타냐? 라며 박영선은 박원순 아바타냐? 떨어진 신발은 왜 신고 나오냐? 라고 맞대응 성격의 글과 사진을 올렸습니다. 자, 그러자 조수진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도 그럼 MB 아바타냐? 라며 국밥 먹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박정하 전 대변인. 네. 자, 윤건영 의원의 이 두 가지 사진을 시작이 된 건데, 이 논란이. 국밥 논란. 그러니까 뭡니까? 의도가 뭘까요? 윤건영 의원의 이 글의 의도. 일단은 지금 보면은 아까도 계속 봤지만은 여론조사 중반 상황에서 열세인 상황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서울도 마찬가지, 부산도 마찬가지 다 MB 더 씌우기 뭐 이런 프레임을 아마 민주당에선 선거 전략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 다 MB 아바타 논란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요. 이 그림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정치인들이 보면은 서민 이미지 만들어내기 위해서 국밥 많이 먹잖아요. 국밥 사진 많이 먹어서 역대 모든 정치인들이 대부분 다 국밥 먹는 사진을 보냈어요. 근데 하필 꼭 찍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밥 먹는 사진과 오세훈 후보가 국밥 먹는 사진을 붙여서 이것도 역시 MB 아바타고 MB 이미지 씌우기 전략을 했는데 이에 맞장구 치면서 이준석 전 그 최고위원이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이 대부분 그리고 민주당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정치인들이 국밥 먹었다. 심지어는 뭐 노무현 대통령까지도 나오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밑에 보시는 사진은 그 박영선 후보가 최근에 그 떨어진 파란색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데 과거 박원순 전 시장이 선거운동 시절에 저렇게 좀 떨어진 구두를 신고 있었던 사진을 비교해 보면서 그러면 이거는 박원순 아바타이냐라고 해서 서로 공방이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 저는 뭐 이게 국밥 운동화 이런 거 가지고 오죽하면 저렇게 좀 그 프레임 전쟁을 하나 싶기는 한데 민주당이 이번에는 약간 그 핀투가 잘못되는 바람에 휘청하는 일을 만들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개인적 견해고 윤태훈 실장님, 이 국밥 논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국밥, 어묵, 뭐 막걸리까지. 예. 선거에는 이제 기본템이죠, 기본템. 3개 정도는 나와야 된다. 예, 전부 다 이제 서민적 다 차용은 다 있어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정도가 별로 그런 사진이 없고 또 있을 때 되게 어색하고 나머지 사람은 다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예전에 그 황교안 전 대표도 선거운동 기간에 어묵을 하나 들고 자 이건 어떻게 먹는 거죠? 라고 물어봤다가 되게 어색했잖아요. 간장 찍어 드세요. 이 말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그 국밥, 어묵, 막걸리 기본템의 최강자죠. 최강자인데 그 사진이라는 게 이명박으로 이렇게 소환된다기보다 정치의 이제 기본 선거 때문에 늘 나오는 걸로 소환되기 마련인데 윤건영 의원 쪽에서는 그걸 좀 좁게 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여권에서 박정아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이제 특히 오세훈 후보하고 박경준 후보가 이명박 전 대통령 실제로 인연이 깊기도 하기 때문에 그 이명박으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해서 이제 공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여권 지지층에서는 저는 꽤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도층에서는 먹힐 것인가? 저는 중도층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높아졌다라기보다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런 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럼 이번 선거에서 야당이 이기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평가된 거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 이 선거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판단이라든지 심판 선거로 가는 거는 좀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국밥 사진으로 MB 아바타냐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윤태곤 실장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재보궐 핫3까지 살펴봤습니다. 선거상황실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입니다. 함께 보시죠. 김상조 정책실장이 전셋값을 올린 시점. 참 묘한 기사가 오늘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거의 모든 조간신문이 이 뉴스를 대서특필하고 있는데,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에, 자, 이 임대차 3법에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임대차 3법 시행되면 전세값을 5% 이상 못 올리게 돼 있어요.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청와대 정책실장인 김상조 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강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5%도 아니고 14.1%나 인상을 했다. 라는 겁니다. 8억 5천에서 9억 7천으로 껑충 올렸다. 임대차 3법 시행되면 5%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틀 차이로 14.1%를 받게 된 거죠. 김 실장은 현재 서울 성동구 아파트의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본인이 직간접적으로 주도한 임대차 3법이 이틀 뒤면 시행을 되는데, 이틀 뒤 시행되면 5% 이상 전세료를 올릴 수 없으니까 이틀 전에 14.1%나 올린 건 아니냐라는 비판 여론이 오늘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자 청와대에서 김상조 실장 본인과 청와대는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자, 본인 청와대 해명도 소개해 드릴게요. 판단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거주 중인 전셋집 보증금을 2억 원 넘게 올려줘야 했던 상황이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집 아파트 전세금도 올려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올려서 나도 올렸다. 라는 해명이 나왔습니다. 양쪽 집 모두 8월 말까지 계약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 한 달 전 합의된 것이다. 라는 해명도 덧붙였습니다. 자, 박정아 대변인. 본인의 해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 해명이 사실은 그 논란을 더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길게 갈 것도 없이 사실은 내로남불이라는 게 바로 저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김상조 정책실장이 그 본인이 임대차 3법을 그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 저런 상황에 처했다라고 한다면은 본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거를 무슨 전월세로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집을 구해받거나 했었어야지. 임대차 3법 정부에서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이 전세는 우리나라만 있는 특이한 제도고 그래서 전월세, 반전세 이런 걸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사람들 부동산 정책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는 전세도 마저 못 옮겨요. 전세 준 집 가지고 팔지도 못해요. 그다음에 저금해서 집을 새로 사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 그리고 임대차 3법이 오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국회에서 뚝딱 처리했던 그런 부작용을 국민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그 안에서 국회에서 법이 처리되기
며칠 전에 저런 상황으로 전세 거래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또 다시 한번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누구는 사연이 없겠어요. 내가 금호동에 전세값을 2억을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전세 줬던 집에 2억을 받아야 된다? 글쎄요, 저는 책임 있는 공직자라면 내가 2억 올려줘야 되는 전세집이 있다면 이 집은 반전세를 살거나 아니면 또 다른 집을 찾아가지 거기 굳이 앉아서 이 핑계 때문에 이걸 해야겠다고 얘기하는 저 해명이 글쎄 국민들한테 얼마나 다가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김상조 실장의 해명이 논란인 이유에 대해서 박정호 전 대변인이 의견 주셨는데 사실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값 올리지 마라고 한 것은 선한 취지로 시작된 거잖아요. 세입자들이 지나친 전세값 인상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안에는 전세값을 올리는 집주인들이 너무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것을 금지시키는 메시지 또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전세값을 올려야만 하는 집주인들도 다 김상조 실장 같은 사연이 있는 분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나도 딴 데서 전세 살고 있는데 저쪽에서 올려서 나도 올려줘야 되는데 임대차 3법 때문에 나는 못 올려서 5%로 어려워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실장은 이틀 전에 올려받았더라. 그 법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예측들이 있었죠. 이제 4년간 집값을 못 올리기 때문에 그 전에 왕창 올려가지고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전세값이 폭등을 할 거다라는 예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3일 만에 완전히 그 법안 소위도 통과하지 그냥 바로 통과해서 그냥 3일 만에 법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한 부작용이 다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디자인했던 본인이 실제로 그 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에 5%를 훌쩍 넘는 14% 정도를 전세값을 올려서 받았단 말이죠. 물론 이게 그 시세보다는 적게 올린 거라고 해요. 그 주변의 같은 평수의 그 전세값과 비교하면 여전히 좀 낮은 값이라고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아, 그 사정 다 이해한다. 우리도 그런 일이 많다. 왜냐면 내가 지금 당장 전세를 살고 있는데 그 전세 주인이 막 1억, 2억씩 올려달라고 하면 내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내가 전세를 주고 있는 그 집 사람으로부터 전세값을 올려서 받아야 되는 거죠. 이제 똑같은 경우인데 그 사정은 이해하지만 이 사정이라는 게 항상 국민들의 사정은 이제 투기이고 이제 임대인이 굉장히 악덕업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면서 항상 정부에 관련된 사람들의 사정은 다 사정이 있고 뭐 노부모를 모셔야 되고 꼭 이번 김상조 실장의 이 건 아니고도 뭐 다주택을 갖고 있는 이유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항상 이런 저러한 사정이 있다는 걸 항상 강조해서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도 다 그 사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사정을 양해해주고 양해해주지 않는 기준이 정부 여당을 지지하느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뉘는기 때문에 항상 내로남불이라는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남기 부총리 기억 안 나세요? 임대차 3법 할 적에 전세금 웃돈 줘가지고 세입자 내보낸 거? 예. 그때 기사 되게 많이 났었죠. 그러니까 홍 부총리가 원래 세종시에 이제 분양권하고 이왕시에 원래 집을 가지고 있는데 마포에 전세로 살고 이제 1주택 다 정리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왕시에 이제 집을 팔면서 세입자가 이제 원래 나가겠다라고 해서 집을 팔았는데 그 세입자가 나가려고 보니까 전세금이 너무 올라가지고 못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럼 그 집을 못 팔게 되고 근데 자기 마포 전세집 같은 경우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려고 하는데 거기에 원래 집주인이 내가 살고 있던 집 전세가 올라가지고 내 마포로 도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 이왕시 집 세입자한테 뭐 위로금이라 그랬나요? 웃돈이라 그랬나요? 해가지고 이제 겨우 내보내가지고 전세를 찾았다. 그때 그건 뉴스 되게 많이 났어요. 얼마 줬는지 아직도 공개 안 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 김상조 실장 이야기는 우리가 몰랐죠. 예.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 법이 통과하는 시점에서 경제 투톱 아닙니까? 경제부총리하고 정책실장이 저는 뭐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쭉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정이 겹쳐 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이고 저는 지금 LH 사태에 대해 가지고도요 그렇게 생각해요. 뭐 9급 공무원까지 이제 재산 등록하자라고 하는데 위를 엄격하게 해야지 그게 이제 내려오는 거지 아래까지 전부 다 엄격하게 하자라고 하면은 그 법이 실제로 시행이 잘 안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두에게 엄벌로 하라고 한다면 그건 모두가 지키기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임대차 3법이 예고되자 그때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전세난이 오히려 가중될 것이다 라는 우려를 해왔습니다. 그러자 그때 당시 김상조 실장이 이렇게 얘기했던 발언도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세주택 공급하는 건 시간 많이 걸린다. 정부로서는 과도기 동안 전세시장 안정을 통해서 대책 마련 중이다. 불편하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달라.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기다려달라. 라고 얘기를 한 바 있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이게 공교로워요. 뭐 사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8월 말까지 합의를 했어야 한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딱 임대차 3법 시행되기 이틀 전에 그걸 딱 또 올립니까? 부동산 정책과 규제는 큰 그림이니까 너무 작은 한 사람의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침소봉대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워낙에 그 시점 전후로 전세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14%를 올린 것을 뭐 폭리를 취했다, 뭐 지나치게 욕심을 부렸다 이렇게 비난받을 정치는 아니고 다만 이런 정책에 대한 이상과 현실이 다른 거죠. 누구라도 착한 임대인 되면 좋습니다. 근데 내 상황이 그것이 그렇지 않고 특히 시장 가치라는 게 있는데 시세보다 구태여 또 낮게 임대를 놓기는 어렵거든요. 연쇄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이 미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런 시장의 흐름을 타는 부동산 정책이 좀 필요한데 급하게 여러 가지 정책이 오다 보니까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정책 잘못했느냐 그렇게 보기도 또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서 시간을 가지고 전세나 월세 시장이 안정화되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당정이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라고 설명하며 친일파,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같은 의미로 해야 한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급한 당정, 친일파처럼 몰수소급, 공직자 부동산 투기 부당이익 환수 소급 적용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당이익 최대 5배 벌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논란은 최인호 민주당 대변인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 같은 의미로 이 부동산 투기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박정하 전 대변인, 아니 여기서 또 왜 친일파가 등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급한 건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뭐 LH 사태로 인해서 서울, 부산 선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대통령 지지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아무 말 대잔치라도 우선 해서 뭐 민심을 수습해 보고자 하는 그 속내는 뭐 이해는 합니다만은 저게 저렇게까지 갈 일인가 싶은 생각이 우선은 듭니다. 친일파 반민족 행위자 같은 식으로 한다는 것은 우선 뭐냐면 그 투기를 통해서 돈을 벌었으면 그거를 소급해서 그 전에 있었던 일까지 다 소급해서 환수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위법 논란, 위헌 논란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저걸 뭐 뚝딱해서 저렇게 지금 선거 앞두고 우리가 한다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과연 현실성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당정에서 논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4급 이상 공직자, 5급 이상 공직자 재산 신고하고 4급 이상 공개하고 뭐 이런 제도가 있는데 전체 공직자, 그 다음에 전체 공직자의 직계 가족까지 다 조사해가지고 신고하는 방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숫자가 엄청 많이 불어납니다. 한 뭐 6, 700만 이상 뭐 늘어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가? 지금 선거 앞두고 급하다고 막 이렇게 그냥 되지도 않는 일 하려면 하겠지만은 글쎄 현실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위헌적인 일 그렇게 막 내뱉는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당정청이 급해서 지금 민생을 좀 수습하고자 한다면 앞서 있었던 김상조 실장 같은 일 다시 한번 청와대 내는 없는지,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들은 없는지 한번 조사해서 그런 일 바로 잡고, 두 번째는 지금 정말 집 못 구해서 힘들어하는 실수요자들, 지금 벌써 3기 신도시 발표된 지역에서 토지보상 관련해갖고 우리 뭐 납득 못하겠다, 정부 정책에 동의 못하겠다 하는 반발들 나오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수습해야 될 건가 고민해야지 저렇게 되지도 않는 부동산 가지고 돈 벌었으면 마치 친일파인 것처럼 그 재산 다 5배 이상 환수해야 되는 것처럼 몰아갈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정하 전 대변인의 견해인데, 자, 김수영 교수님, 야당에서는 뭐 툭하면 또 친일이냐, 친일 공세냐 이런 비판이 지금 뭐 윤희숙 의원 등등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김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박정하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너무
급하다 보니까 지금 그게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보다는 일단 이러한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이나 이런 다짐 같은 거를 말함으로써 일단 국민의 마음을 돌리는 데 지금 급급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법률가는 아닙니다만 만약에 이거를 소급 적용해서 예전에 있었던 투기까지 다 몰수하겠다라는 식의 이러한 뭐 법이 설령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위헌 심판을 가면 당연히 이거 위헌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정신을 거스르면서까지도 내가 지금 표심을 잡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급함이라는 건데 사실 만약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나중에 그게 선고가 다 지난 다음에 위헌이라고 판결이 난들 사실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지금 당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위헌이 나든 어쩌든 일단 이거를 다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현실성이 전혀 없는 소급해서 적용해서 몰수하겠다라는 이러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소급 몰수와 관련돼서 되지도 않는 현실성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두 분의 견해다, 의견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방금 말씀하셨는데 의지 말고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이른바 그 김영란법 이야기가 나올 때 처음에 뭐 친인척과 뭐 형제 뭐 이렇게까지 제한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때 무슨 말이 나왔냐면은 아니 우리 동생이 기자인데 내가 그러면은 친구랑 골프 치면은 나도 접대 받은 거로 간주하냐라고 해가지고 이게 다 유야무야 됐거든요. 늘리자는 말은 저는 항상 지론이 그렇습니다. 너무 늘리자는 말은 결국 하지 말자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좁혀서 엄격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지 말고 능력을 보여주세요. 자, 물론 이제 당정에 어떤 엄단하겠다라는 어떤 의지의 표현이다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단지 여기에 또 친일파가 나온 것과 관련돼서 논란인 건데요. 이 와중에 광양시장님의 행동이 논란입니다. 민주당의 소속의 정현복 광양시장님, 본인 땅에 도로를 건설해서 이해 충돌 논란을 빚은 바 있는 시장님, 서울과 광양 등의 주택 4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2014년 당선 이후 줄곧 관사를 사용해왔다. 공공임대 아파트 10년 가까이 임차를 해왔다. 2008년 무주택 서민에게 우선 공급됐지만 공실이 생기자 2010년 배우자 명의로 임대, 입주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시장님이 공공임대 아파트를 10년 가까이 임차해왔다.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주택 4채를 보유했는데 공공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이 좀 이상해 보이죠? 예. 그러니까 공공임대 아파트 설립 취지에 굉장히 반하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인 사각지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처음에 입주할 때 자격 요건은 까다로워요. 근데 중간에 이제 관리를 하다 보면 굉장히 느슨해진다는 거죠. 더군다나 공공임대 아파트 중에는 임대를 하다가 분양으로 전환해서 아파트를 이제 분양받아 갈 수 있게 하는데 그러면 10년 지나면 시세가 오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중간에 저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세 차익 목적으로 10년간 임차권을 유지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어서 부동산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았다 이런 평가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정권과 지금 민주당의 여러 가지 정책과는 좀 배반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비판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중간에 분양권을 못 받으셨다는 거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예. 민주당과 우리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당직자들이 정책을 내는데 또 이와 배치되는 현실의 거래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참 난처한 상황입니다. 아니, 황당한 건 윤태호 실장님, 당선이 되고 관사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관사 생활을 하면서도 임대 아파트를 내놓지 않고 6년 가까이 두 집 살림을 했다. 관사와 임대 아파트.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죠. 흔히 두 집 살림이라는 게 뭐 또 불륜 이런 식으로. 그거 아닙니다. 그 두 집이 아닙니다. 이분은 진짜 말 그대로 두 집. 집이 투 하우스. 예, 투 하우스를 하신 건데. 복수니까. 불법은 아닐 텐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법을 떠나가지고 시의회라든지 지역 시민단체에서의 이제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잘 모르겠고
지금 이제 이런 것도 그런 거일 거예요. 지금 여야 할 거 없이, 야, 우리 전수조사해가지고 다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이게 다 팩트 나온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면 책임 어떻게 묻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 불법은 아니다. 라고 그러니까. 하겠죠. 김수현 교수님, 이게 또 황당한 게 부시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부시장직에서 내려와서 다른 아파트를 임차한 지 1년 만에 이 임대 아파트로 전셋집을 옮겼다. 그래서 그때 당시 민간 임대사업자의 경우 재입주자 선정 시에는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공임대주택에 광양시 부시장님 출신이 들어갔다. 그런데 당선이 됐어요. 시장님으로. 관사까지 주었어요. 근데도 또 임대 아파트를 계속 쥐고 계시다라는 걸, 공공임대를 이러라고 지은 게 아니잖아요. 공공임대를. 너무 뭐 어떻게 설명해도 도대체 설명이 안 되죠. 그게 뭐 불법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시장님이 공공임대주택에 있었고, 그게 또 뭐 유일한 집이면 또 모르겠는데 본인 집이 또 따로 있으면서 그 두 개의 집을 계속 그냥 가지고 있었던 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고,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 같은 것들이 막 그 근처에 개발이 되고, 지금 이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부동산을 중심으로 막 근처에 개발이 되고 있고, 이제 이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런 비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이제 그 부분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토지 문제, LH 문제 같은 것들로 지금 정부의 여러 가지 도덕적인 흠결들이 지금 계속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건까지 터진다면은 너무나 정부로서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빨리 이런 부분들도 빨리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네 채 갖고 계신 시장님이 어떻게 임대 아파트를 계속 들어갈 수 있느냐가 논란이 되자 황당한 게, 자, 보세요. 광양시 측의 일단 해명, 박주환 대변인. 시장님은 취임 이후인 2014년부터 관사에 살고 있고 임대 아파트는 비워두고 관리만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법원이 지난해 8월에 광양시에게 그 임대 아파트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라고 판결을 했는데, 광양시가 계속 법적 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님 관사에 4천만 원 상당의 혈세를 투입하고 2015년과 2016년에도 수백만 원을 집행했다. 그래서 이 논란이 더 커지는 거예요. 저 공공임대 아파트라는 게 사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가 임차인이라고 임대인으로 그 임대 아파트를 살면서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사에 살면서 그다음에 서울에도 집이 두 채나 있으면서 왜 저 공공임대 아파트를 그럼 10년 가까이 비워둔 상태로 갖고 있었느냐라는 데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은 그럼 그게 우선 분양 받으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그 의심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뭐냐면, 저 공공임대 아파트가 사실은 이런 상황으로 가고 나니까 임대 아파트의 권리를 갖고 있는 사업자가, 자, 이거는 일반 분양으로 이쯤에 대해서 전환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광양시에 여러 번 신청을 했는데, 광양시장으로서 지금 광양시에서 계속 그 일반 분양하는 거를 거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허가를 안 내주고. 그래서 이게 법원에 가서 줄곧 법원에서는 당장 그 일반 분양해라 라고 판결이 났는데도 광양시에서는 지금 아직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양시장으로서 정윤복 시장이 내가 공공임대 아파트 살면서 나의 공공임대 우선권, 혹은 이 사업자가 나한테 조금 못한 것, 이런 것까지 감정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 자, 지금 박정아 대변인의 의혹 제기는 오늘 한국일보가 이 의혹을 보도하면서 분양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장기간 임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의혹을 설명해 준 거고, 아직 이 의혹은 의혹일 뿐 단정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은 사항이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분명한 건 이러라고 공공임대주택을 지은 것은 아니라는 점, 이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악플. 아니, 이게 또 황당한 사건인데, 구미 3세 안타까운 여아 사건, 경찰이 지금 수사에서 전혀 접점을 못 찾고 있습니다. 경찰의 주장은 이 친모가 아이를 바꿔치기 한 거다. 자기 딸의 아이와, 즉 손녀와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간중간 허점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배우 박중훈 씨가 또 음주운전해서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그 증거를 경찰은 찾지 못하고 있고, 경찰이 주장하고 있는 실종된
손녀의 행방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친모의 남편은 임신 출산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서 논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경찰이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라는 정황 증거 중 하나로 이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게 아이 바꿔치기 정황이다 라며 경찰이 분리된 발찌 사진을 제시한 겁니다. 친모 석 씨의 딸 B 씨가 산부인과에서 출산 직후에 자기 신생아 아기 사진을 여러 장 찍었다. 그런데 경찰이 그 신생아 사진 중에 발찌 모양의 신생아 인식표, 요게 분리된 사진을 발견했다며 언론에 이거 봐라, 누군가 고의로 아기의 인식표를 풀거나 끄는 거다, 아기 바꿔치기의 증거 중 하나다 라고 경찰이 주장을 했습니다. 자, 경찰이 봤다라는 사진, 중앙일보가 이 사진을 입수했는데, 자, 신생아가 있고 신생아 위에 아기 발찌가 있습니다. 자, 친모 측은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진 속의 발찌, 가위 등으로 훼손되거나 끊긴 적 없다. 단순히 출산 기념일에서 찍은 사진뿐이다. 사진을 찍은 정확한 시간, 날짜는 메신저를 탈퇴하는 바람에 알 수 없는 상태다. 하지만 사진 속의 신생아 인식표에는 딸 B씨와 전 남편 이름, 성별, 출생일, 출생 시간 등이 기재돼 있습니다. 친모 석 씨의 남편 C씨, 아기 바꿔치기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모두 몰랐을 리 없다. 남편이 내가 아내의 임신을 어떻게 모르느냐. 샤워 후 속옷 차림으로 나올 때도 있는데 내가 눈치채야 하지 않느냐 라며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참, 김수영 교수님, 경찰의 주장은 100일 된 사망한 아이와 신생아를 이 석 씨가 바꿔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출산의 경험이 있지만, 물론 저건 제가 직접 한 거 아니고 제 아이지만 100일 아이는요 커요. 어떻게 그거를 설사 바꿔치기 했다라 하더라도 신생아랑 100일 아이를 바꿔치기 했는데 산모가 그걸 모르고 병원 관계자가 그걸 모릅니까? 불가능해 보여요. 사실 아니, 경찰 주장이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바꿔치기라는 게 아이를 이제 맨 처음에 낳아보면 저도 애를 낳고서 가장 놀랐던 게 신생아라는 게 얼마나 조그만지 그때 처음 봤거든요. 사실 우리가 보는 아주 어린 아가들은 그래도 다 100일 이후의 아가들이지 진짜 갓 태어난 아기는 정말 작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폭풍 성장을 해서 100일쯤이 되면 아주 훌쩍 크거든요. 몸무게도 무척 늘어나고요. 100일에 진짜 커요. 그래서 병원 관계자가 신생아와 100일 된 아이를 구분을 못했다. 혹은 가족들이 그걸 구분 못했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제 지금 바꿔치기 밖에는 도저히 설명할 수 있는 그 스토리가 그려져야 되는데 이 사건 자체가 도대체 어떻게 스토리를 짜도 스토리가 안 그려지다 보니까 지금 경찰에서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바꿔치기 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기에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인식표가 뭔가 이렇게 훼손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뭔가 바꿔치기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의혹을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이번 사건이 제가 언제나 이제 코멘트할 때마다 정말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대충의 어떤 추론이 가능해야 뭐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이쪽에 역점을 둬서 수사를 해야 될 것이다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어떤 상상력으로도 지금 설명이 안 되는 사건인데, 한 가지 유일한 그 이제 진리는 이제 유전자 검사 결과 지금 친모 A 씨로 추정되는 분과 이제 99.999%로 4번이나 검사를 했는데 이제 나왔다는 거, 그거 하나 자체는 팩트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본인이 지금 계속 사실이 아니다, 나는 아이를 수술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력을 아예 뛰어넘는 그런 이제 추적들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제 지금 그런 바꿔치기 됐다면 그 다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사망했는가, 살아있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그럼 저 가족이 무엇을 위해서 만약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왜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가 좀 맞춰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손정혜 변호사님, 경찰이 뭔가 이 증거를 탁 제시할 때는 그 피의자들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고 실토를 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경찰이 아이 바꿔치기 정황 증거 중 하나라고 제시한 건
그 딸이 여러 장 찍은 것 중에 발제 하나가 따로 돼 있는 아까 그 가족들이 공개했던 그 사진을 갖고 아이 바꿔치기의 정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의미로 이제 유의미하게 받아들이시면 될까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가족들 간의 공무관계를 저 발언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적 증거를 계속 성 씨 남편도 부인하고 있잖아요. 예.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일 수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남편도 모종의 공모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아이 바꿔치기를 산부인과에서 했을 개연성도 있지만 또 집에서 했을 개연성도 있고 이것을 성모 씨 딸도 알고 공모했을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이제 수사를 임해야 될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실체 진실이 확인돼야 되는데 더 헷갈리기 시작했죠. 더 헷갈리고 이제 수사기관도 좀 저게 맞아? 이런 기분이 드는 상황이 도래를 해서 빨리 뭔가 매듭을 지을 것을 찾아야 될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자, 어떻게 100일 된 아기와 신생아를 바꿔치기 했는데 아무도 모를 수 있느냐라는 물음과 관련해서 경찰이 병원 측도 공모를 한 건 아니냐라는 부분도 수사를 열어뒀습니다. 경찰 2018년 당시 병원 근무자들을 상대로 친모 석 씨와 공모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도 답답해요. 답답할 거예요. 밤에 병원에 몰래 들어가서 아이를 바꿔치기 한 건 아닌 이상 내부 공모자 없이 불가능하다. 경찰도 스스로 이렇게 설명해요. 해당 산부인과 병원장은 야 우리도 미치겠다. 아이가 바뀌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산부인과에서 말이 되냐 100일 얘기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바꿔치기를 한 게 아니면은 저게 다 말이 되죠. 병원에서 바꿔치기 한 거 아닐 거다. 아니라는 거. 원래 아까 그 애기는 그 애기띠하고 애기는 원래 애기인 거죠. 나중에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처음에 경찰이 만든 이렇게 내러티브 스토리라는 게 친모 그러니까 원래 이제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사람이 자기 딸에 대한 빗나간 친딸에 대한 모성애 때문에 그 외손녀하고 친딸을 바꿔치기 해가지고 자기 친딸을 이제 외손녀를 속여서 돌봤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원래 자기 남편이 아닌 아이를. 근데 이 내러티브가 성립을 하려면은 그 외할머니 친모가 자기 친딸을 막 돌봤어야 되는데 제대로 돌보지도 않았고 자기 딸이 자기의 친딸을 이렇게 잘 돌보는지 안 보는지도 관심도 없다가 몇 달이 지나가지고 미이라 상태로 발견을 했다라는 것부터가 그러면 그 모성애 때문에 끔찍한 바꿔치기를 저지른 사람으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스토리인 거잖아요. 그리고 저 법적인 남편 같은 경우에도 밖에서 이게 뭐 자기 자식이 아닌 사람이 낳았다라고 경찰이 말하는데 그럴 리가 없다. 내 아내는 나를 속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경찰이 빗나간 모성애 때문에 바꿔치기 했다라는 스토리가 다른 증거뿐만이 아니라 정황으로서도 별로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상하게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바꿔치기 한 게 맞는데 병원까지도 합세했다. 저분들이 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얼마나 좀 말하자면 권력이 있는 분들인지는 모르겠는데 모르겠네요. 저는 정말. 과연 병원까지 공모했을까? 네. 경찰이 어떤 수사에 어떤 타겟점을 못 찾고 있는 건 분명한데 자 이것 좀 계속해서 저희도 한번 좀 추적해 보겠습니다. 박 전 대변인. 그동안 사실은 이 불행한 뉴스가 나온 지 오래됐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보니까 그 당시 인천 구미 일대에서 활동하시던 2018년도 활동하시던 택배 기사들 DNA 검사를 전수했다. 그 다음에 무슨 구미의 산부인과를 전체 압수수색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과연 전체는 아니고 좀 대대적으로. 이게 과연 소위 말하는 현대 수사에 있어서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경찰이 접근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궁금한 사항이에요. 예. 어쨌든 이 범죄의 입증의 책임은 경찰에게 있으니까 법원 가서 과연 경찰이 어떻게 대처할지도 좀 걱정이 됩니다. 두 번째 악플입니다. 배우 박중훈 씨가 음주운전 적발이 됐습니다. 주차하다가 26일 만취 상태로 아파트 입구에서 지하 주차장까지 100m가량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 수치 2배. 아파트 입구에서 대리기사 보낸 뒤 직접 운전. 경찰 출동 당시 주차 후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상태. 현장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2004년에 면허 한번 취소된 적이 있고 19년에는 금주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내 의지만으로는 버거워서 전문가 도움 받으며 올해만 술을 안 마시기로 했다. 올해만이니까. 예. 이유 불문하고 책임 통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 않도록 주의 기울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야, 이게 손정혜 변호사님. 그러니까 음주할 수 있는데 대리기사 불러서 아파트 입구까지 잘 왔는데 왜 그 주차할 때 그 100m를 그랬을까? 안타깝죠. 왜냐하면 박종훈 씨가 되게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 본인 SNS에 스스로 술을 끊겠다고 굉장히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로 알려지고 있는데 노력해온 정황들이 있는데 더군다나 2004년에도 한번 무리를 빚어서 본인도 굉장히 타격을 입었던 전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요번에 또 활동을 열심히 하려 운동도 열심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건의 경위를 보니까 9시 반쯤에 이제 모처에서 아마 술을 먹었던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지인 집으로 가는 중에 대리기사가 왜 중간에 또 내리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좀 안타깝다. 하지만 또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이고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안 나는 법은 없으니까 또 반성하고 숙고해야 되는 시기를 거쳐야 되는데 좀 음주운전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의 의지로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술에 취하면은 기억을 잃는다던가 자기의 의지와 다른 행동이 나온다거나 뭔가 기술적으로 차에 뭔가를 설치하는 방법, 음주 측정기라고 하죠. 그러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들 그런 것들을 음주 전력자들에게는 강제로 부착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 될 수 있겠군요.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